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만 챙기겠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전 세계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수많은 전쟁들, 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강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안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었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바로 서고 먼저 강할 때 세계 각국에서 적국들, 테러 국가들에서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spiritual warfare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런 이벤트나 어떤 현장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가고 싶었나?를 생각하면 좀 안 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대한민국과 비슷한 건국의 역사와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반응을 할까 안 할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2회를 했잖아요. 양회 합쳐서 평균이 한 10억 정도 됐어요. 한 번 할 때요? 네, 한 번 할 때요.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왜 좋아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미국 정치인들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는 이제 기업가기도 하고 애초에 정치와 완전 관련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지식적이어 보이고 또 착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내면이 부패해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 비해서 트럼프는 만약에 부패할 거면 겉에서도 부패하고 안에서도 부패한 이제 그런 솔직하고 투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함이 어필이 됐다는 거네요. 그럼요. 트럼프에.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런 트럼프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확실히. 아니죠. 네. 실제로 만나봐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다 되게 공부 열심히 한 그런 아이비리그 나온 그런 법대생 느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되게 정말 지조 있어 보이고 또 이 사람은 정말 선할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건 더 깊게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또 크리피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젠틀하고 네. 진짜 교육도 잘 받았고 막 가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네. 막상 사생활이나 아니면 진짜 생각하는 거를 맞습니다. 들여다보면 네. 정말 추악한 네. 뭐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트럼프는 스캔들에 별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무슨 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포르노 스타랑 어떤 뭐 불륜설 같은 것 때문에 실제 재판도 받고 했었는데 네. 그게 지지율에 타격을 안 줘요.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공화당 정치인이었으면 진짜 그걸로 박살이 났을 텐데 왜냐면 네. 이미지가 패밀리맨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나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막 사랑하고 예. 자녀들에게 자상한 아버지고 네. 뭐 이런 이미지로 자기 정치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스캔들을 뒤에서 하다가 터지면 한 방에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아요. 트럼프는 애초에 이미지가 패밀리맨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애초에 기대치 자체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 그렇죠. 그냥 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일 처리하는 사람 그쪽의 이미지가 있었지 네. 그 어떤 가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좋은 들어요. 분석인데요. 맞아요. 뭐 결혼도 3번 하고 그렇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겉에서 봤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트럼프 일가랑 같이 만나보고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되게 가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3번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겉에서 보면 조금 이제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는 도덕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가정적이고요. 자기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가정 상황 속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그 열매를 아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아버지에게 충실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마음들이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정치인들 뭐 바이든, 헌터 바이든 뭐 이런 일가만 봐도 아니 뭐 낸시 펠로시나 이런 전형적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근데? 괜찮아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급진 민주당 세력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보면 거기야말로 가정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거든요. 네. 자녀들이 바로 서 있지 않다거나 뭐 이제 그런 다른 점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어떤 트럼프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매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정책적인 면에서 미국인들이 왜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그 미국 정치를 접할 때 주류 언론의 보도를 번역한
한국 맞습니다. 주류 언론을 통해서 2번의 필터를 거쳐가지고 맞아요. 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음. 한국의 뭐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KBS, MBC 이런 업체들도 다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네. 포스트나 CNN, 음. MSNBC 이런 데에서 뭐 1차 보도가 나가면 맞습니다. 그거를 빨리 어떻게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소개를 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필터링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그 언론계는 좌편향돼 있는 게 팩트잖아요. 당연하죠. 예, 실제 뭐 선거를 할 때도 압도적으로 다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후원금도 거기 내주기도 하고 보도 나오는 앵글 같은 것도 다 민주당 친화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음. 한국 언론들도 심지어 보수라고 하는 음. 단체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접하다 보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뭐 음.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네. 또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경험도 하신 입장에서 네.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은 정치인들이 보통 공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이나 뭐 그 클린턴 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말을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당시에 어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공약들을 내세운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실제 정치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걸 제외하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퀄리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솔직히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켰나. 근데 트럼프는 본인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나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으로나 물론 이제 마지막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일자리 창출이며 또 심지어는 트럼프가 소수 인종들은 별로 케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대선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이제 소수 인종의 여론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 때가 훨씬 더 나는 대우받는 느낌이었고 경제적으로 내가 살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막 고립주의로 가네 뭐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이제 제외시켜버리고 우리만 잘 살게 간다 이런 식으로 보지만 트럼프는 사실은 더 넓은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은 국익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이게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득권 막 3, 40년 동안 정계에 있었던 분들을 보면 국익보다는 어떤 개인의 이익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풀려나오지 못한 이해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이제 그런 곳에 많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국익적인 선택을 한다기보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 법안에 투표를 해줬으면 이번엔 나도 의리로 그 어떤 의원의 법안에 투표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진짜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드문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본으로 뭐 본인이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정계에 지원을 한 거 또 진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채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빚진 거라든지. 빚진 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거 자기 돈이? 확실합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 자기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소신 있게 못했을 불가능했겠죠. 네. 왜냐하면 그 도너들, 그 후원자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네, 또 미국에는 그 후원자 메가 그 도너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미국 우선주의 그 정말 중요한 화두고 네. 확실히 이제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이 됐다 그런 인식이 네. 그런 인상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트럼프 일기 때만 하더라도 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별종 같은 취급을 많이 받았다면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임기 한번 거치면서 또 바이든 임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확실히 트럼프의 당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지금 제이디 벤스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뭐 비벡 라마스와미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지 않고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맞아요.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굉장히 그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만 챙기겠다라는 식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전 세계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수많은 전쟁들, 뭐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미국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강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안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있었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바로 서고 먼저 강할 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적국들 특히나 뭐 그런 테러 국가들에서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듣다 보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네. 아마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 그렇죠. 주한미군 관련해서 비용 내는 거 문제라든지 또 네.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립서비스 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뭐 네, 내가 네. 김정은이랑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뭐 김정은은 좋은 지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굉장히 안 꼽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별히 보수 진영에서도 맞아요. 한국 보수 진영에서도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굉장히 이제 삐딱하게 또는 네. 나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좀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권 때 문재인 때 네.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트럼프가 인상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결사적으로 막았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문재인을 굉장히 좋게 평가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국익 차원에서 문재인이 잘한 거다. 네네.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많이 보도해 줬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좋을 거야.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고 또 뭐 자국 우선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의 문제를 많은데 세계 문제 해결하기 전에 우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은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런 입장이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될까? 네. 라고 이게 연결시키는 그 지점에서 아마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네네. 대표적인 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두 번째가 이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맞아요. 좀 황당한 립서비스. 이제 네네. 그 두 가지를 보통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맞아요. 어떻게 사실, 설명하고 싶은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좋아요. 네. 사실 이게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비용들이 있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옴으로 인해서 요구하는 이제 인상된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자유 국가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트럼프가 강조하는 건 결국엔 미국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자유진영이 바로 서고 그리고 강해져서 미국이 사실 제일 견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함께 잘 견제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이 그렇게 수많은 돈을 지출하고 비용을 지불했을 때 결과물이 결국에는 중국이 잘 사는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만 의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라들의 어떤 국익을 챙기면서 살고 있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사이에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미국의 어떤 문화나 이런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국의 그런 것들이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혼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모두의 힘이 같이 필요한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나토 국가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페어 쉐어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뭐 어디 뭐 콘서트에 간다거나 뭐 이벤트에 참가한다거나 그럴 때도 내가 내 돈을 낸 거랑 안 낸 거랑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한민국도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싸우자.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만큼 잘 성장하고 그런 위상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같이 하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럼 한국도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좀 높여서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제 강대국이 되었구나. 그럼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미국에 속한 국가처럼 지원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가 요구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게 그냥 성격일 뿐이고 일반 정치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제 뭐 욱하는 성격도 있고 이제 그 자체의 성격과 또 백그라운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가장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1차원적으로 내가 이걸 피해보고 안 피해보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어떤 입장을 펼쳤을 때 저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흐름 속에서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정말 그리고 또 그 트럼프가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했던 어떤 그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트럼프랑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5조 정도 내라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한 1조 좀 넘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네.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요. 네. 근데 5조면 거의 한 4-5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막 안 된다. 그때 자기가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트럼프랑 협상할 때 그래도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이걸 협상 문제를 별개로 취급하고 절대 이거를 다른 거랑 섞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마음이 편했다. 그런 회고를 했던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트럼프는 진짜 이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사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을 뭐 내가 손 좀 봐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진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협상가로서 네. 최대한 미국의 좋은 협상 딜을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맞는 것 그게 막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뭐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돈을 갑자기 4-5배 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한국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쵸. 모든 나라에 그렇게 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유럽 나라에 대해서도 너희가 왜 나토에 대해서 최소한 2% 내야 되는데 왜 그것도 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때리고 있고 나토 맞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때리고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올리라고 하고 네. 그러면서 한국도 올리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 맞는데 나만 맞으면 아프잖아요. 맞아. 근데 다 같이 맞으면 그냥 뭐 우리가 같이 잘못해서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네. 진짜 사심이 섞이지 않고 비즈니스로 대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트럼프가 맞아요, 그 맞아요. 일을 할 때.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할 능력이 안 되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채도 높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인지하고 내가 이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려면 이제 진짜 정말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엑셀 시트에서 어떻게 그걸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나라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런 주의잖아요. 돈은 찍어내면 되지. 결국에는 그 부채랑 빚이랑 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 정부에게 넘겨주면 우린 끝. 그리고 이건 다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어떤 그런 책임감 없는 모습이 오히려 더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가 다 품어줄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막 이런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 대선 때 큰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미국 국민을 먼저 챙기기보다 미국이 지금 처한 경제적 위치나 위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먼저 겉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돈을 지원해주고 근데 심지어 그 지원하는 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의 투명성도 전혀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말고 우리를 먼저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미국 국내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이민자들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네. 뭐 1,000만 명 이상 예. 들어왔다고 하는데 바이든 임기 동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범죄 문제라든지 또 트럼프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맞아요. 뭐 갱단이라든지 그럼요. 정신병원에서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국가들 뭐 남미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범죄자들이 다 미국에 몰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풀어준대요. 거기서. 풀어주는 거죠. 실제 의도적으로 미국에 그냥 보내면 맞아요. 자국의 범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입장에서 속 시원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바이든은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방관해서 다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심각하고 하니까 그럼요. 국내 문제를 정말 우선순위로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네. 그리고 트럼프는 또
그런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해외에 나가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맞습니다.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내가 다른 나라들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네. 미국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 중에 하나로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다 보니까 아까 맞아요.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사람 약속을 하면 어쨌든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 터무니없든 말든 그건 중요하다기보다는 맞아요. 어쨌든 말을 뱉으면 지키는 사람이다 장벽도 보니까 만들었잖아요. 네, 멕시코 장벽도 장벽. 실제 건설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국내 정치적인 어떤 조건들, 어느 환경이 있구나. 일단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트럼프가 맞니 틀리니 이렇게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트럼프는 트럼프 자기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요. 저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약속을 네. 깨는 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협상을 할 때 그러면 방위비는 올려주되 그 대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협상을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저쪽에서 우리가 분담금 5조를 올려줘. 그러면 마지못해 올려주는 척 하면서 네. 대신 우리가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럼요. 뭐 원자력 관련해서 네. 뭐 처리하는 뭐 커패시티를 좀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네, 네. 사드 배치를 좀 더 해달라고 네.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정해서 좀 혜택을 달라고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를 좀 많이 준비해 놓고 맞아요. 그 상황을 좀 윈윈할 수 있게 풀어가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냥 손가락질만 하기보다는. 그럼요. 네. 아니면 진짜 협상을 잘해서 분담금을 완전히 낮추거나 더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일가의 어떤 성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알면 답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타겟해주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지지하겠다.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베르 밀레이 같은 경우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뭐 앞서기는커녕 완전 뒤처진 국가인 상태에서 그 국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완전 트럼프 정부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폴리시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그대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그 스펠링도 똑같잖아요. Make Argentina Great 맞아요. Again. 그 마가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그래서 그 가치 하나로 트럼프의 마음을 사서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올인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있고 이번에 당선되면 하베이르 밀레이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트럼프가 못했던 거가 이제 막 교육부 폐지, 무슨 부서, 교통부 폐지, 막 필요 없는 정부 부서들. 그 유명한 그 동영상이 있죠. 맞아요. 아부에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다 뜯어내는 거. 네.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거 도입하겠다 본인도 해서 서로 그렇게 윈윈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한반도의 시각에서만은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단체를 운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새내기 대표잖아요. 그런 어떤 단체. 근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면 그 같이 저를 따라오는 리더분들이 있는데 그 리더분들의 시각과 제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이제 각자 맡은 분야에서가 이제 해결되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장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해결돼야 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서 막 이제 아우성을 내고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닐까. 미국은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각을 좀 넓혀 나가면 한국도 충분히 협상 이상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중요한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유익이 되지만 그게 한편으로 또 미국에게도 유익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텐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뭐 대표님도 뭐 열심히 현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화에서 빌드업 코리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트럼프 국내 이슈를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그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그 PC 문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어떤 빅엿을 날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던 자유를 억압했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나 이거 싫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였으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미국에서 그 문화 전쟁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현재 문화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심각. 왜냐하면 정치는 어떤 그 앤드류 브레이트바트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정치는 결국 문화의 그 서브스트림이다. 그러니까 하류일 뿐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course.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 문화라는 어떤 그 상부 구조가 어떤 정립이 되면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 현상으로서 네. 정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트럼프를 당선되게 만들었던 그 미국 사회 문화 현상 또는 네. 그 미국 사회 그 문화 현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당선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변에 점점 이렇게 본인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까지는 사실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 좀 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좀 더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좀 획기적인, 너무나도 이제 정치인 같지 않은 솔직함, 그리고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중산층들이나 원래 백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충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찝어주고 오히려 잘 이렇게 만져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당선이 된 건데, 사실 문화적인 측면은 그 이후에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을 소비하는 그런 생태계도 사실은 모든 문화가 미디어의 어떤 내러티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미디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준 첫 사람이었고,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레임스트림 미디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이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깃발 들고 일어서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공격을 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해갔는데 어디까지 여기가 나왔지? 그 문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네. 2016년 그때가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2015년으로 기억을 해요. 2015년 크리스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전 미국에 처음 갔으니까 그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약간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있죠. 그게 나홀로 집에 2. 그럼. 딱 이제 그게 제 미국 크리스마스 이럴 거야라는 어떤 제 기대였거든요. 네. 막 성탄절이 되면 캐롤송이 막 울리고 막 트리가 막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길거리가 활기차고 네. 에너지가 넘치고 그다음에 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고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물론 그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더 그 긴 연휴를 즐기세요 뭐 그런 의미에서 위시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말을 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고 싶은데 네. 그 말을 하면 그 크리스마스라는 게 거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크라이스트라는 게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네.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문화가 쫙 깔려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오바마 말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네. 다음 대선에서는 당연히 뭐 클린턴이 될 거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분위기 자체가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쉽게 못하는 그런 말을 하면 마치 굉장히 편협하고 맞아요. 꽉 막힌 꼰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네.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전에 했던 유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내가 당선이 되면 당신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자유롭게 네.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저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네. 그 임팩트 있는 라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PC 문화 그리고 네. 특별히 뭐 일반적인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너 섹시스트 아니냐, 뭐 성차별주의자 아니냐, 맞아요. 뭐 말만 하면 인종차별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문화들 그것도 아마 트럼프 당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들으니까는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보수주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미국의 보수주의를 설명하지 않고는 사실 이 부분을 절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spiritual warfare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영적 전쟁이다. 영적 그거죠? 전쟁이죠.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을 원래 만든 가치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나기까지 그 건국의 과정이 그동안 있었던 어떤 왕의 지배를 받는 어떤 인간의 신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어떤 그림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청교도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자유로운 국가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미국의 시작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크리스찬은 그때는 아니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암살 시도 겪고 하면서 이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미국의 전통적인 역사와 가치를 좀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보수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이제 반대로 좀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결국에는 그 정치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어떤 미디어의 서사가 그 문화를 만들어낸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바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좀 더 인간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큰 정부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이제 내니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더 평등 속에서 케어해준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갔던 것 같고, 근데 그 자유의 억압이 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그런 입장과 그런 인권들을 대변해주는 역할들을 본인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존의 가치를 아예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런 문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미국의 전통과 가치관을 네. 지키는 사람들을 뭐 꼰대나 성차별주의자 또는 인종차별주의자 그렇죠.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만연했으니까요. 네, 네. 근데 대통령이 바뀌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16년 크리스마스, 2016년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왜냐면 11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총장하고 뭐 학장들이 이메일이 오는데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메일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뭐 쭉쭉쭉쭉, 그 전에는 해피 할리데이스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확실히 그런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걸 저는 그때 체감했던 맞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수업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한 어떤 역사 수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듣다 보니까 그 옆에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뭐 얘기하고 나서 한 2-3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뭐 디스커션 하는 세션이었는데 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Jewish Korean American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고 이제 자기는 그 밑에서 태어난 되게 특이하다. 사람이었거든요. 뉴욕 출신의 오. 여자였는데 이제 제가 이 그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그 논리나 서사가 뭐냐면 그 유럽에서 온 청교도들, 그 다음에 네. 그 초창기에 그 미국 사람들이 침략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서 네네. 원주민들을 막 몰아내는 과정에서 네. 막 학살도 하고 그쵸.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탄압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들의 어떤 피해와 어떤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네. 만들어진 나라다.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미국인 같은 디스커션 그룹에 있는 친구한테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엔딩 포인트가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네. 논리가 그렇게 귀결이 되잖아요. 네. 만약 이렇게 처음부터 원죄를 타고 난 나라라면 애초에 만들어지면 안 됐을 나라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내러티브가 좀 익숙했던 게 한국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한국이 친일파 때문에 네. 건국이 됐고 이승만은 뭐 미국이 보낸 꼭두각시고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정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나라를 최대한 빨리 이렇게 과거사를 청산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 그들이 말한 미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이제 저는 익숙하다 보니까 그 질문했던 건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콧방귀를 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미국인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한마디로 넌 뭣도 모르면서 그치. 네가 뭔 얘기를 하냐 이런 네. 굉장한 그 컨디센션이 느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맞았죠. 네. 예. 그때가 2017년 뭐 그때쯤이었으니까 이제 2016년 뭐 한 그때쯤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 귀결이 어디로 가느냐 예.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흐름이라는 게. 네,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난 게 그게 잘 안 통하니까 또 만들어낸 개념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619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미국의 건국은 1776년이 아니라 아프리카 노예가 미국 땅을 처음 밟았던 때가 1619년인데 이제 그때가 미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은 수치스럽고 인종차별로 시작한 나라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인종차별의 문제로 가져가게 되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제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잖아요. 이제 그들도 국부들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제 바로 서기까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는 이제 또 전쟁을 통해서 패배해야 되고 또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역사 속의 순환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이 자유 진영과 자유 국가를 잘 이 실험이라고 보통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세워진 게 이 전 세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익스페리먼트였다고 하는데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잘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온 그런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맞아요. 그렇게 인종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의 원래 역사를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왜곡시키는 네. 네,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특별히 그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 특별히 뭐 원주민들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좀 너무 그 엄격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잖아요. 맞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국경선이 바뀌기도 하고 또 다시 정립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족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의 유럽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거기에 과연 완전한 평안한 그런 유토피아였나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도 부족끼리 뭐 아파치 부족 그다음 뭐 다른 부족 네이티브 아메리칸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그렇죠. 굉장히 잔인하게 전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거의 눈을 감고 그냥 무조건 미국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과도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건 아닌가는 네,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너무 좋은 관점이다. 네. 대화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PC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트랜스젠더 수술을 뭐 강요한다든지 맞아요. 맞습니다. 뭐 특별히 뭐 스포츠에서 여자 스포츠에 어떤 트랜스젠더 남자들 네. 트랜스젠더 남자인가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워먼. 네, 트랜스 워먼 그런 사람들을 출전시켜서 네. 뭐 초토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이걸 그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자라는 그 약자가 당하는 그 결과를 보면 올림픽 때 이번에 보셨죠? 그 복싱 경기 너무 처참하던데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참고 누르고 눌렀던 거를 네. 이제 폭발시키는데 그 어떤 사건을 상징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네. 어떤 그 PC 문화와 맞아요. 주류 언론 그다음에 맞아요. 또 문화계 이런 것의 정치계에 네. 대한 빅엿을 날리는 그런 그럼요. 사건 가장 효과적으로 오. 아프게 만들 수 맞아요. 있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소수의 소리들이에요. 기득권 정치인 그리고 뭐 소수 인종 성소수자들의 소리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크게 울려 퍼질 뿐이지 미국 전역을 아시겠지만 다니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류이잖아요.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참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네. 아까 트럼프 가문 사람들과 어떤 직접적인 교류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트럼프가 사람들, 특별히 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든지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한번 만나보셨어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뭐 길게 말해보진 못했지만. 그럼 어쨌든 현장에서 한번 본 거네요. 네, 몇 번 봤죠.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그 인상이 좀 어떤가요? 그 가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받았던 느낌이나 인상이나 네네. 그건 어떠셨나요? 사실 개인적인 일화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빠랑 너무 비슷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 근데 생각보다 뭐 이혼 경력이 많다고 해서 가정적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개인사잖아요. 그거는. 네, 개인사이기도 하고. 근데 네. 되게 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적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막 협상을 잘하니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자기 이익이 있어야만 뭔가를 해줄 것 같고 그런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러니까 의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많이 뒤기도 했고 믿었다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자기의 가치와 함께 간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퍼주는 사람이더라고.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일반적인 그 미디어 통해서 받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비즈니스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되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를 겉에서 봤을 때 정말 싫어하다가도 한 번 같이 일하면 물론 해고당한 사람은 다 반감을 가지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한 번 일해본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충성심이 생기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뭔가 보통은 높은 사람들 한국에서도 제가 막 어떤 높으신 분들을 뵙거나 하면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자기가 어디 뭐 부통령에 올라간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다 그러면 되게 권위적인 게 없진 않아요. 근데 전혀 권위적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맥도날드 앉아서 먹고 콜라 먹고 네. 제가 이제 트럼프 주니어 의전할 때도 이제 막 저희는 나름 이제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막 의전 차량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제가 직접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해서 아는데 이코노미도 타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가치가 있고 그 위치에 맞게 뭔가 대우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안 배웠다. 내가 정말 철저한 그 미국의 원래 전통 자본주의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궈내서 내가 일한 만큼 벌고 성과를 얻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자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혹시 뭐 대화는 해보셨어요? 그냥 이제 짧게밖에 못했고요. 짧게. 네, 이제 목표입니다. 더 길게 만나서. 더 길게.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좀 친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빌드업 코리아 통해서 네. 이제 참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셨는데 예. 이 빌드업 코리아가 어떤 단체인지 그다음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뭐 김이나 대표님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그냥 제너럴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빌드업 코리아가 아무래도 미국 정치인 분들을 많이 초대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냐, 미국 정치 하고 싶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 사실이 아니고요. 미국에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작가님. 찰리 커크. 네, 찰리 커크가 운영한 단체인데 이제 타이틀로 말하자면 크리스천 보수 청년 정치 단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올바른 보수주의적 가치관으로 깨우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단체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원래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USA가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아메리카 페스트라는 그러니까 피닉스라는 그 사막 도시에서 매년 이제 2만 명, 3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정치인, 기업가, 뭐 목사님들 초청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행사를 해요. 그럼 그래서 울려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 단체가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가치와 동일해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크리스천니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정책들이나 문화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이 자유가 빼앗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평화롭게 어떻게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바꾸고 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한국에는 일단 없었고 또 비슷한 걸 하는 걸 보면 주로 이제 부모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런 이벤트나 어떤 현장이 있을 때 과연 내가 가고 싶었나를 생각하면 좀 안 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것들을 어차피 대한민국과 비슷한 어떤 건국의 역사와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실험적으로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반응을 할까 안 할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활성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식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 스타일의 그런 행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기존의 한국 스피커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국 분들은 좀 어떤 인물 하나하나에 관심이 좀 더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10개 중에 다 좋아도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맞아요. 그렇게 까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뭐 한 8명 초청했다고 하면 맞아요. 다 좋아도 한 명이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전체를 막 싸잡아 비난하는 그렇죠.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초청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편견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첫 회 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같이 준비하는 리더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괜찮겠냐. 근데 저의 목적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언론에 알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모였던 엑기스 청년들이 그걸 듣고 도전받고 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 1,500명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되게 작년 빌드업 코리아 빌드업 행사 코리아 말씀하시는 때.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스피커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사람들이 막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돈을 1원도 가지지 않고 시작을 했었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였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지? 그 뭐 재정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청년들이 와서 내가 대접받는 느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뭐 불꽃 좀 쏴주고 막 LED 막 해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느낌의 어떤 현장을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보통은 이제 강의실 같은 데서 막 교수님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나오셔서 막 2시간, 3시간 축사하고 너무 좋지만 청년들 세대에게는 그게 안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만큼의 값진 결과물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기에 제일 값진 결과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값진 결과물은 일단 작년에도 하셨고 또 올해도 네.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네, 저저번 달에. 네, 저저번 했습니다. 달에 그 8월 달에 행사 아주 참 네.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돈 주니어도 와서 그 격려사도 해주시고 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이제 보람을 좀 느끼세요? 일단은 목표 자체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유도 없이 자기가 정치 성향을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쿨해 보이니까, 좀 더 진보적이라고 하면 쿨해 보이니까 민주당을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점점 미혹돼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알면 안 이상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쪽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게 정확한 아주 제가 보람이 있었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이제 1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시기고, 그 시기에서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커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갈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 누구를 지지해라, 뭐 미국의 트럼프가 최고다 이런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치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고 투표해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토대를 좀 심어주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자리가 이제 1회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 교육에 결국에는 중요성이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 행사는 뭐 왜냐하면 김나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도대체 저거를 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뭐 미국 스피커들을 데려와가지고 네. 또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비싼 어떤 비용을 내면서 네. 뭐를 하려고 하는 걸까? 뭐 저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 네.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대표님 말씀은 제일 중요한 방점이 교육에 있다. 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그 뿌리를 알려주는 거. 네.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려면 일단 감옥 가야 되잖아. 그 그것도 디폴트거든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디폴트죠. 그 다음에 뭐 줄도 잘 서야 되고. 네. 참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요. 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뿌리라는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아요. 네. 그 다음에 단순히 이게 미국 스피커들이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의 어떤 연결점 네. 또는 브릿지 또는 공통점 같은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신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그런 두드러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건국의 역사입니다. 건국의 역사.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그걸 네.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네. 소개를 하시는 건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제가 갔었던 교회가 약간 정치적으로 그 땅이 좀 더 이렇게 민주당 성향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담대함을 가지고 했었어야 됐거든요. 한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뭐 살인자든 도둑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 살인자니 그 절대 아니죠. 너무 훌륭한 분인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미국의 시스템이었고 미국의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썼던 독립정신 뭐 유명한 그 책을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대한동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이제 엄청난 글이었죠. 근데 그 독립선언서는 미국의 훗날 헌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고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그 뒤에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나라가 정말 그 식민지에서 어떤 노예처럼 살던 그런 시절에서 자유를 얻기까지는 미국도 그렇게 250년 동안 뭐 노예제도 폐지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스트러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당연히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소개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아마 기적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과 떼어나올 수 없는 나라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자꾸만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기독교 국가이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세계 선교사 파송률을 보면 미국이 지금 1위, 대한민국이 뭐라고 갑자기 70년 만에 2위를 차지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표님이 대한민국도 기독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거기는 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면 아마 듣는 분 중에 그런가 하고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독교 국가라는 건 우리나라에 뭐 공통적으로 채택된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게 아니라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들이 있고 정부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정부다. 인간을 통제하거나 인간에게 뭔가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려고 있는 게 정부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파격적인 게 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써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글이 그 우리나라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 가치 위에 헌법이 생겨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뿌리로 시작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법 체제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봐야겠네요. 정신, 네, spirit. 기독교 정신, 맞습니다. 네, spirit. 그 독립 선언문에 있는 창조주의 우리는 이제 creative equal, 그 다음에 endowed by the creator, 뭐 이렇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맞습니다. 그 독립 선언문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스피릿에 기반해서 인간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됐다. 네. 그리고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그 다음에 생명과 자유와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맞아요. 받았다. 이제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속에 그 생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정책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그리고 경제의 자유, 내 소유권의 자유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을 봤을 때 뭐 카말라 해리스, 뭐 급진 민주당 정책을 펼치는 이제 그 후보를 보면 물가 통제하겠다, 뭐 렌트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인간의 손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면 그거는 결국에는 그 독립선언서, 미국의 헌법의 시초를 닦은 독립선언서에 나온 행복 추구권, 개인의 소유권의 자유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뭐 정부를 막 극단적으로 막 폐지해버려 이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고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 정신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권리를 어떻게 보면 그 세팅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 차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권리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맞습니다. 권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으로부터 오는 권리가 아니라면 그 정당성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어디서 그 권리가 오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거야. 우리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지음받은 거기서부터 권리가 생겨나는 거야 라고 네. 해버리면 일단 명쾌하잖아요. 맞습니다. 쉽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라는 차원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 헌법의 토대가 됐던 법은 사실 도덕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도덕법은 사실은 성경의 10계명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거짓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영의 동물이라고 쳤을 때 인간의 양심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보면 그 10계명에서 다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게 지켜지는 헌법이나 민간의 법은 정말 우리 인간을 자유로 이끌어가는 법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도덕법을 다 폐지해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법만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도 사실은 죄가 되지 않고요.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캘리포니아를 보면 950불 이하의 도둑질은 처벌하지도 않아요.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근데 도덕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거는 완전 처벌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을 보면 그 인간과 그 도시와 나라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더 폐허하게 만들고 네, 더 나라 가운데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표현을 못하겠네. 영어로 하세요. 둘 다 생각이 안 나요. 네, 더 이렇게 deteriorate 시키는, 네. 네. 악화시키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일제 시대에 대해서 뭐 한국에 있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최근에 뭐 재밌는 책 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저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네. 분명히 일제 시대 때 조선인들의 그 식민지하였던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된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 수명이 그렇죠. 많아졌다든지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그 팩트잖아요. 네. 또 뭐 평균 신장, 네. 평균 키가 뭐 올라갔다, 몸무게가 많아졌다. 네네. 이런 거는 다 한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후생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 보면 일제시대 때 그게 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비해서 일제시대 때 일반 평민들의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게 분명했죠. 네. 그리고 사유재산권도 점점 확대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감사합니다. 뭐 아리가또 뭐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지배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만 잘라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이 패망하면 안 됐었다. 네. 우리가 그냥 일본에 계속 병합돼가지고 식민지로 서서히 가다가 그레주얼하게 결국에는 일본 안에 내선 일체가 되는 게 우리 조선 인민들의 안녕과 그 미래에 더 좋은 방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 한편으로는 이제 그 논리에 어떤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지 좀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네, 저 사람들이 저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 맹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따지고 봤을 때 왜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우. 개인들에게 자유가 없었잖아요. 중요하네요. 물론 그때 뭐 일본 내부에서도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건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아까 대표님과 제가 얘기했던 그 자연 상태에서
신께서 우리에게 부여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정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것이 일제 그렇죠. 식민지하에서 침해당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인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이유가 뭐냐? 건국을 했던 이유가 뭐냐? 네.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자유라는 그 키워드가 없으면 맞습니다. 일제 시대를 풀어 나가는데도 독립운동을 풀어 나가는데도 굉장한 난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이승만도 그 건국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제의 압제 때문에 그 압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네, 그게 티러니죠. 티러니 네. 영어로는 그 티러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일본의 36년 동안 치하를 뭐 여러 가지 뭐 발전이 있고 없고 뭐 경제적인 번영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티러니로 한마디로 딱 그냥 끝내더라고요. 티러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말과 행동뿐 아니라 네. 생각에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맞아요. 항상 눈치 봤잖아요. 그럼요. 일본의 눈치 보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평생 이게 눈치 보면 살아. 평생 그렇죠. 그 전에 조선 왕조 안에서 그럼요. 눈치를 보다가 양반 네. 눈치 보고 위에 임금 눈치 보고 맞아요. 이제 그 눈치 보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라는 게 정말 좀 울컥하더라고요. 맞다. 우리 선조들이 맞아요. 진짜 오프레션 가운데 있으면 그 티러니 가운데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딱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미국 독립 정신에 네. 기초하고 있는 그 정확합니다. 정신이라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지금도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기억을 점점 잃어갈 때 사실은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유가 멸종하기까지는 한 세대도 걸리지 않는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빼앗기고 있어? 왜? 지금 너무 자유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 현상, 사회 현상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고 근데 한국에서도 좀 미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언론이나 뭐가 있었으면 좀 먼저 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 언론이 좀 되어주세요. 열심히 뭐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정보를 습득하실 때 네네. 뭐 주로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맞습니다. 하자면 어떤 소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저는 일단은 1차 정보를 가장 많이 추구를 해요. 실제로 제가 직접 뭐 취재를 가서 정치인과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가장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먼저 보기보다는 트위터를 먼저 봅니다. 트위터, 네. X. 왜냐면 자기가 직접 말하는 걸 들어야 그렇죠. 미디어는 거기서 한 번 더 필터하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은 감사한 게 그래도 양쪽 사이드의 정치인들이나 뭐 정계의 사람들은 다 이제 트위터를 활용을 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쓰고 싶은 말들을 쓰니까 거기서 많이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네. 직접 보는 거. 네, 직접 봅니다. 네. 네. 그렇죠. 혹시 뭐 특별히 팔로우 할 때 다양한 사람들 너무 팔로우하면서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하기야. 네. 맞아. 저도 X 쓰는데 주로 근데 이제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트위터 산 거는 뭐 정말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어요. 와, 네. 너무. 그 60 맞습니다. 몇 조 돈을 자기 재산을 쏟아 부어 가지고 네. 그 트위터를 그때 구매했었는데 그게 없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하면 지금 아찔해요. 이미 뭐 네, 아찔해요. 카말라 해리스가 나올 필요도 없었을걸요. 그렇게 되면. 뭐든 다 정보가 통제되는 상황에 네. 갔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 아까 대표님께서 찰리 커크 그 터닝 음. 포인트 USA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행사에 직접 가보셨나요? 많이 갔죠. 많이 가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 받으셨던 느낌은 어떤 거였고 또 음. 한국 보수 운동이 미국 보수주의 운동으로부터 어떤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단체, 저는 제가 빌더 코리아가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무브먼트를 하고 싶은 건데 그 터닝 포인트 무브먼트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단체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게끔 느껴지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어른들만 막 정장 입고 가서 막 어른들끼리 막 만나서 악수하고 막 칵테일 마시면서 파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비슷하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사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막 에헴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문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스튜던트들한테도 VIP권을 살 수 있게끔 해줘요. 열심히 용돈 모아서 한 500불 정도 내면 VIP를 살 수 있어요. 그럼 VIP 라운지를 열어줘요. 가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연사들이나 정치인들을 만나서 대화해봐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네, 뭐 맞아요. 주지사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다음 세대에게 많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점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행사가 있어도 그냥 청중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죠. 스피커 하는 말만 듣다 그냥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문화 차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정치인분이 계시거나 높은 분이 계시면 이제 어린 사람들은 가서 이제 고개 숙여 인사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사진 찍어줘야 되죠 또. 네, 그렇죠.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명예를 띄워드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는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학생을 위해서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서 섬겨줘요. 나서서 직접 나가서 막 음식도 나눠주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애초 위에 있는 사람들 마인드가 다르네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면서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해야만 이걸 로컬라이즈를 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빌더 코리아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인사들을 초청할 때는 되게 쉽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 상대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근데 이제 한국 분들도 같이 오시긴 오세요. 앞에 안 서시지만. 그럼 그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도 막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 스타일이라고 하세요. 아이 그냥 미국 스타일로 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찰리 커크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뭐 가끔 영상 같은 것도 보거든요. 네. 근데 한국 보수 진영이랑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미국 보수 진영 활동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뭔가 말할 때도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항상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네. 같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그레시브하다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말투 자체도 공격적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네. 그런 사람들 싸우고 논쟁을 하려면 공격적이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보면 어떤 보수 운동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생각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네. 으쌰으쌰하고 뭐 모일 때도 다 비슷한 곳에 가서 어떤 그 에코 체인버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 자기들끼리 생각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렇습니다. 행사를 대부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럼요. 또 같이 생각을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런 종류 행사도 필요하지만 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한국은 거의 그 밸런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의 네. 그냥 생각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칭찬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뭐 맞습니다. 이승만 좋아하지 나도 좋아해 박정희 좋아하지 나도 좋아해 뭐 그러고 그냥 헤어지는 그게 느낌이 맞아요. 강하다면 미국에서는 뭐 터닝포인트 US만 하더라도 캠퍼스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캠퍼스에서 뭐 prove me wrong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틀린 토론하고. 거 토론하고 거기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맞죠. 좌파 애들 막 불러가지고 예. 논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너 낙태를 왜 찬성해? 맞아. 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너 이론 보니까 이런 게 틀렸어. 이렇게 그걸 또 촬영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캠퍼스는 사실 보수 인사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공간인데 맞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맞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네. 그런 노력이 아마 한국과는 좀 차별화되는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는 말. 정말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또 한국만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빌더 코리아를 2회차까지 하면서 1년 안에 2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뭐 그거였어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의 관심사 때문이었어요.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희망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르고 그 가운데 막 이제 생존해 가야 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미국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의 정치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념 중심 그리고 정말 그 가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 이상 깨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치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우리 세대는 좀 희망이 있는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이런 가치가 외쳐질 때 있는 이슈나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짚어주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게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되지 않고 미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문화적인 거를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않고 미국을 오히려 앞서 나가서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본보기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치와 이념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빌더 코리아 큰 행사를 이제 2번이나 마치셨는데요. 네.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요?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선 한 번도 없었던 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스타일의 그런 가치 무브먼트인데 또 후원을 받아야 되는. 근데 또 대한민국은 법과 정책 자체도 세금 면제가 후원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할 때 그 세금을 대신 어딘가에다가 이제 단체에 후원을 하고 하면 그런 세금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부 문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태계 속에서 가치를 위한 행사에 후원 받는 거 되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그 비용이 꽤 들었잖아요. 일단 단적으로 봐도 네네. 코엑스가 그게 빌리기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비용이 네. 많이 들잖아요. 네. 다 돈인데 네. 장소 대관부터 해서 또 해외에 있는 인사들 미국에서 초청하는 비용까지 해서 또 그들 네. 뭐 강연료 뭐 당장 맞아요. 생각해도 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회를 했잖아요. 양회 합쳐서 평균이 한 10억 정도 됐어요. 한 번 할 때요. 네, 한 번 할 때요. 근데 저희가 전일 행사로 진행을 하고 또 특히나 이번 2회차는 이틀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 중에 하나가 외국 연사를 초청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항공료. 근데 항공료를 우리가 이코노미를 끊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비행기표가 또 너무 올라서 비즈니스 클래스만 끊어도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한 10명 정도 초대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이제 예상이 가시겠고 뿐만 아니라 오셨을 때 은근히 많이 드는 비용이 이제 체재비란 말이죠. 체재비, 뭐 호텔비 그다음에 식사 이런 네, 것들이요. 호텔도 오셔서 하루만 딱 있다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3일도 있고 온 김에 뭐 일주일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재비, 그다음에 의전비, 그다음에 항공료, 그 사례비, 사례비가 또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런 걸 맞추다 보면은 일단은 네, 그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코엑스라는 현장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대관료가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무대, LED, 뭐 조명, 음향 이런 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몇억 이렇게 들어가고. 출연료가 아니고 그 참가비만으로는 뭐 턱도 없겠어요. 그 첫 해는 저희가 참가비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험적인 행사기 때문에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오려면 안 그래도 청년들 힘든데 일단 먼저 경험을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맛을 보여줘야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 하나로 일단 밀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시간 속에서 마지막에 다 채워지긴 했지만 다 채워진 건 아니라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것까지는 다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네. 2회차는 그래도 1회를 보고 좀 반응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수월했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마음에 이렇게 네. 그 감동이 되시면 빌더 코리아 많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감동이 오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이 저희가 이제 빌더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치면 나오는데 라이브로 들어가야 보여요. 생방송 그 탭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아직 자르지도 못했거든요. 인력과 어떤 그런 게 아직 없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어떤 행사를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빌드업 무브먼트가 어쨌든 한미 연합 무브먼트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미국에서 하는 행사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을 향해서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대선에서 누구를 뽑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기 전에 알 건 제대로 알고 하자. 그런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하시는 거죠? 미국 어디에서? 아틀란타에서 아틀란타에서. 하고요. 네, 그 아틀란타에서 빌드업 아틀란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 또 미국 이제 연사분들이
마침 올해 조지아 아틀란타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기존에 있는 경합주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경합주가 되었는데 신생 경합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경합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거기를 이렇게 나서서 뭔가 깨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요? 그 지역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 아무도 일어나서 이런 걸 자처하는 사람이 미국인들 중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가 사실은 터닝포인트 쪽이랑도 깊이 연관돼서 일하고 있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오죽했으면 저한테 혹시 아틀란타를 좀 맡아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그들이 하는 걸 맡는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일단 해서 뭔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자라고 이제 역제안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잖아요. 조지아, 펜실베니아랑 더불어서 네. 이번 대선에 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주 맞습니다. 인데요, 2020년에 만표 차이로 갈렸어요. 근데 한국인이 15만 명 이상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세네요. 엄청 셉니다. 나름 거기 정말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한국 사람들. 근데 유권자 중에 반도 투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미국 왔다 갔다 한국 이렇게 하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 비행기 타는 쉽죠. 것도 저는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느껴져요. 이 체력의 한계가. 체력이 네. 그 쉽지 않죠. 네. 진짜 13시간, 14시간 계속 타고 간다는 게 네. 정말 쉬운 게 아니죠. 대표님은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약간 추상적으로 대답해도 돼요?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주셔도 좋고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물병의 좋고요. 역할이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역할이 사실은 이제 그 사명자로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어떤 내가 부자도 아니고 저는 되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빌드업 코리아 또 엠킴 TV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때 통해서 저는 활동하시는 가장 거.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천직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천직이라고 해서 쉽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행복하다는 건 진짜 행복하다는 거겠죠.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하시는데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이나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